부시업과 함께하는 시방문화야 놀자. 오늘은 33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 신경림 시인 편으로 준비했는데요. 신경림 시인에 관해서는 들려드릴 이야기가 너무 많아 사설 없이 바로 시인의 연보를 포괄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인이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한국전쟁이 터집니다. 전란 중에 시인의 집안은 좌익과 우익의 틈바구니에서 해를 입고 풍비박산의 비운을 겪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집안에서 운영하던 광산은 폐쇄되고 보도연맹 사건에 연루되어 당숙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일을 시인은 내 시의 뒷이야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입할 수복 후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미처 후퇴하지 못한 인민군 폐잔병을 피해 또 한 번 몸을 숨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버지와 나는 광산 가까운 산속에 숨어 며칠을 지냈다. 인민군 폐잔병이 거의 도망쳤을 것으로 판단되는 어느 날 한 대의 집차가 광산에 들이닥쳤다. 태극기를 꽂은 헌병차였다. 몇 갱구를 뒤진 헌병 소위는 굴 속에 숨어있던 광부셋을 끌고 나왔다. 금을 찾아내지 못한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 빨갱이들이 금을 가지고 도망치려 했다고 여럿 앞에서 이들을 신문하기 시작했다. 헌병 소위는 더욱 약이 오른 듯 했다. 마침내 참다 못해 권총을 꺼내 셋 중에 하나를 쏘았다. 또 하나를 쏘았다. 라고요. 사람을 죽이는 충격적 장면을 목격한 뒤 시인은 며칠 동안 악몽에 시달리며 뒷날 글을 쓰게 된다면 제일 먼저 광산에 관한 글을 쓰리라 다짐합니다. 이 결심은 실제로 폐광이라는 시를 낳게 했습니다. 이제 시인의 시 한 편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글쓰기를 멈췄다가 1965년 서울로 돌아와 한국일보에 발표한 시 겨울밤을 부산시 낭송협회 이동식 낭송가의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겨울밤. 신경림. 우리는 협동조합 방앗간 뒷방에 모여 묵내기 화투를 치고 내일은 장날, 장군들은 왁자지껄 주막집 뜰에서 눈을 턴다. 들과 산은 온통 새하얗구나. 눈은 펑펑 쏟아지는데 쌀과 비료값 얘기가 나오고 선생이 된 면장 딸 얘기가 나오고 서울로 식무살이 간 분이는 아기를 뱉다더라. 어떡할 거냐. 술에라도 취해 볼 거나 술집 색시 싸구려 분 냄새라도 맡아볼 거나. 우리의 슬픔을 아는 것은 우리뿐. 올해는 닭이라도 쳐볼 거나. 겨울밤은 길어 묵을 먹고 술을 마시고 물새 시비를 하고 색시 젓가락 장단의 유행가를 부르고 이발소집 신랑을 다루러 보리밭을 질러가면 세상은 온통 하얗구나. 눈이여 쌓여 지붕을 덮어다오. 우리를 파묻어 다오.
오종대 뒤에 치마를 둘러쓰고 숨은 저 계집애들한테 연애 편지라도 띄워볼 거나. 우리의 괴로움을 아는 것은 우리뿐. 올해에는 돼지라도 먹여볼 거나. 시인은 평생 농민을 노래해 왔습니다. 땅을 지키고 그 땅 때문에 고통받고 세상 그 누구도 그 고통을 헤아려 주지 못함에도 아프다는 비명 한마디 없이 꿋꿋하게 이 민족의 삶을 지켜나가는 농민들을 시인의 방식으로 위로해 왔지요. 그 위로가 지금 낭송으로 들어본 겨울밤이라는 시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낭송 잘 들었습니다. 이제 시인의 일화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시인은 한국문학계의 원로인지라 한국문단에서 활동했던 여러 유명한 시인 및 작가들과 친분이 두터웠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는 천상병, 김관식, 조태일, 민병산, 황석연 등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천상병 시인과 김관식 시인과는 서로 구수한 말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했으며 세 사람이 하나같이 알아주는 주당들이라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여러 에피소드를 남기기도 하였답니다. 이전 일제강점기 시기에 겪었던 어린 시절의 일화나 문단에서 사귀었던 여러 문학가들 사이에 있었던 에피소드와 오늘날의 시점으로 봐도 심히 기이한 각종 기행 등을 재미난 입담으로 다룬 수필집을 내어 호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수필집과 회고록을 종합하여 출판한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는 시인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기행에 있어서는 당대 문단의 1, 2위를 다투던 천상병이나 김관식의 일화는 배꼽을 잡게 할 정도로 웃기고도 기이하다고 하니 사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또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의 학창시절을 다룬 파트에서는 당시의 어수선한 사회상은 물론이고 자신이 저질렀던 비행이나 창피스러운 일도 담담하고 솔직하게 소개하고 있어 이 역시 놓치면 안 되겠지요. 학창시절에는 백석의 시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시방문화야 놀자 백석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인은 학창시절에 학과 공부보다 책 읽기에 빠져 시간을 보냈는데 3학년 때 도스토옙스키 전집 10권을 독파하고 뚜르게네프의 소설과 백석, 임화, 이용학, 오장환, 정지용, 윤동주 그리고 청록파의 시집을 밤새워 읽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그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은 것은 백석과 정지용의 시로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을 읽고는 책을 떨어뜨릴 정도로 감동하여 나중에 내가 시를 쓰면 백석 같은 시를 쓰겠다고 마음먹었다지요. 임화, 이용학, 백석의 시에서 그는 쉽고 간결한 시적 구문, 서사적 맥락, 묘사의 사실성을 배우고 익혀 뒷날 자기 시의 능기로 삼았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백석의 시집 사슴을 읽었을 때의 감동은 매우 커서 며칠 동안 그는 마음을 가누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내 인생의 책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고 얼마 동안은 매일처럼 그 시집을 가방에 넣고 다니며 다방에 서고 강의실에 서고
꺼내 읽었다. 한동안 나는 사슴의 포로가 되어 있었다고 말한데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요. 이제 신경님 시인편으로 꾸며본 두 번의 방송 중 마지막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인의 가난한 사랑 노래를 부산시 낭송협회 이서연 회원의 목소리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랑 노래.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 신경님.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줌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에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닿던 내 입술의 떡을 사랑한다고 속상이면 내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내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1988년에) 출간된 시집 가난한 사랑 노래에서 시인은 도시 빈민층의 고달픈 삶에 주목하면서 기존의 농민 시인에서 민중 시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시집은 시인의 시 세계를 거론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중요한 시집으로 한국 문학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는데요.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 라는 부제가 붙은 시 가난한 사랑 노래는 1970년대 한국 도시 노동자들의 가슴 아픈 현실을 자조어린 편지글로 풀어낸 수작으로 평가받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움과 사랑 등 인간적 진실함을 모두 가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오로지 가난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적인 것을 버려야만 했던 시대를 잘 드러낸 작품으로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시집 가난한 사랑 노래는 절판되었다가 출간 25주년을 기념하여 2013년 특별판으로 재출간되었지요. 이렇게 오랫동안 생명력을 획득한 가난한 사랑 노래는 신경님 시인의 대표 시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랑 노래 시 중에서 멀리 육중한 기계에 굴러가는 소리라는 시귀는 본래 탱크 바퀴 굴러가는 소리였지만
제5공화국 군사정부의 검열을 의식한 출판사의 만류로 수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시인은 1980년 7월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수감된 후 2달 만에 공소기각으로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80년대 내내 어려운 고비마다 각종 재야단체의 중책을 맡아 활동하였습니다. 농민문학, 민중문학 등을 주제로 평론들도 발표했는데 이것이 빌미가 되어 노태우 정부로부터 국군보안사령부의 사찰 대상 중 한 사람이 되어 감시를 당했습니다. 이는 1990년 10월 외국어대 재학 중 민학투련 출신으로 보안사에 연행돼 불학치로 수사에 협조해오다 탈영한 윤석영 이병의 폭로에 의해 밝혀지기도 했지요. 시인의 제자인 이재무 시인은 내게 있어서 시인 신경님은 나무에 비견한다면 갈참나무의 외양과 수성의 이미지로 다가온다. 흔들림 없는 원칙과 자세, 분명한 생의 지향으로서의 생의 숲이 안에 다정다감한 감성과 부드러움과 연약함을 내장한 생의 속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신경님 시인은 시와 사람의 거리가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람이다. 그는 살아온 만큼 쓴다. 갈참나무가 그렇듯이 그의 시나 그의 생의 경영에는 허장성세나 과장이 없다며 열정과 겸허로 사계를 사는 갈참나무라고 스승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체구의 동그란 얼굴, 눈가에 입가에 웃음주름이 있는 시인에겐 어린아이 같은 맑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화 운동 열심히 한 건 아냐? 잘하는 사람들 속에 좀 끼었지 뭐 라고 장난스레 말하는 시인은 유머러스합니다. 1970, 80년대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시인, 사회운동에 열정을 쏟았지만 수없이 구속되고 감시받는 고된 날들이었습니다. 문학활동을 하면서 귀하게 아꼈던 책들도 대부분 빼앗겼지만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낙관적인 천성과 자신의 노력에 대한 강한 신념 때문이었지요. 그는 흔들리지 않고 민주화의 이념을 심는데 젊은 시절을 바쳤고 훗날 민주화와 시민운동에 관련된 여러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중 사단법인 4월회가 수여야 한 4.19 문화상은 특별히 아끼는 상이라고 합니다. 민주화에 기여한 인물, 단체에게 주는 상으로 시인은 2001년 제2회 수상자였습니다. 시인이 사회운동의 한창이던 30, 40년 전에 꿈꿨던 사회는 지금과 얼마나 비슷할까요? 시인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유롭고 좋은 시절이 훨씬 빨리 왔다고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한창 민주화 투쟁했을 때는 이런 시절이 오리라 생각 못했어. 지금은 표현의 자유, 만남의 자유가 있잖아. 1970, 80년대에는 아무도 우리 집에 오질 못해. 이렇게 기자가 와서 취재도 못한다고. 대학에 강연하러 가면 미리 경찰들이 와서 청중을 막고 강의실을 폐쇄해버려. 신문에 내 시가 실려도 신경님이란 이름이 지워지고 시만 나온 적도 있지. 라고 힘들고 억울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시인은 담담하게 회고합니다. 하지만 그때 당한 일들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진 않는다면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보수 또는 진보 단체에 속해 있다고 해서 다 좋거나 나쁜 사람으로 분류하면 안 돼. 나를 담당하는 형사들은 대부분 굉장히 착했거든. 나에게 형님이라 부르기도 하고 내 활동과 시를 존경하지만 자기 직책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지. 지금 우리 사회는 증오가 너무 많아졌어. 과거에 비해 이만하면 많이 좋아진 편인데도 개인들과 사회의 좋은 면을 보는 습관이 필요해. 라며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시인입니다. 깊고 묵직한 울림으로 자리 잡은 시인 신경님.
그는 진정 한 문단의 큰 버팀목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신경림 시인의 갈대를 제가 낭송하면서 33번째 시방문화야 놀자를 마치겠습니다. 갈대, 신경림.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그는 몰랐다.